급한 불을 끄려는 조치들은 이어지고 있지만 이게 기존 은행 시스템에 실망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인 모습입니다. 미국 11개 대형 은행들은 300억 달러를 퍼스트 리퍼블릭에 예치해서 시스템 부실 확산을 막겠다, 이런 조치를 내리기도 했고, 스위스 정부 역시 국립은행을 내세우면서 공적 자금 540억 달러를 크레딧 스위스에 지원하기로 했지만 투자자들의 마음을 돌리는 데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은행주에 대한 묻지마 매도세는 글로벌하게 흘러갔다라는 점도 데이터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지난 2주 동안 유럽과 미국에서 70대 은행들의 시가총액 6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786조 원 넘는 규모가 증발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서 실리콘밸리뱅크와 시그니처뱅크가 문을 닫으면서 지역 중소은행들 10여 곳이 다음 타자로 지목되며 전염 위험에 휩싸였고, 이것도 모자라서 스위스의 2대 은행으로 불리는 크레딧 스위스가 다시 한번 유동성 이슈의 중심에 서면서 투자자들을 완전 놀라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처럼 금융 시스템에 대한 위기가 글로벌하게 진행되면서 왜 이런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없었는가에 대한 의문도 하나둘 제기되고 있습니다. SVB만 하더라도 팬데믹을 계기로 급성장했는데 왜 금융당국은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지 못했느냐는 겁니다. 자금 조달 위험을 충분히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은행들도 문제지만 빠르게 성장하는 은행들을 더 면밀하게 체크하지 못한 관리 당국의 실패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서 SVB만 하더라도 캘리포니아주에서 인가를 받았고 연준 시스템에 속해 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주와 연방당국 양쪽의 감독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서 규제당국은 마음과 의지만 있다라면 얼마든지 SVB의 재정 상태를 평가하고 은행 스스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도록 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SVB의 경우에는 유동성 확보의 마지막 보루로 불리는, 그러니까 진짜 돈 구할 데가 없어서 마지막으로 손을 벌리는 연준 재할인 창구에서 가장 많은 돈을 빌린 은행이었지만 이런 사전 시그널이 보여졌는데도 불구하고 연준이 개입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질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인플레이션 잡겠다라고 금리 타령만 하다가 정작 금리를 너무 급격하게 올리는 바람에 부실 은행을 만들어냈고, 그렇게 부실 은행들이 망하는 모습을 그냥 멍 때리고 바라보고만 있게 된 겁니다. 세상 참 골 때리게 돌아간다라는 표현은 여기에도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유력 정치 미디어 폴리티코가 재미있는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일단 제목은 뱅크런 이후의 승자와 패자. 결론을 보자라면 이번 사태의 최종 승자는 USDT와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USDT가 거론된 것은 USDC 디패깅 사태로 인해서 경쟁 스테이블 코인인 USDT가 더 주목받으며 시가총액이 크게 늘어난 상황으로 이해할 수가 있고,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가 거론되는 것은 기존 레거시 금융의 파산에 따른 반대급부 양상에서 바라보면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당장 가장 대표적인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가운데 한 명인 마이클 세일러의 경우에는 2020년 8월 10일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에 투자를 시작한 뒤에 각 자산들의 퍼포먼스를 비교했는데 S&P 500이 17% 상승하고 나스닥이 6% 상승하고 골드는 5%가 빠지고 채권은 17% 마이너스, 실버가 22% 마이너스를 보이는 동안 비트코인은 무려 125%가 올랐다, 이런 점을 차트를 통해서 강조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지난 2년 동안 정말 혼란스러웠던 자본시장에서 결국 승자는 비트코인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갖기에도 충분해 보입니다. 우리를 조금 더 기대하게 만드는 것은 연준의 대차 대조표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연준 대차 대조표가 3천억 달러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건 지난 4개월 동안의 양적 긴축을 단방에 되돌리는 수준으로 양적 완화를 단행한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연준이 이번 SVB 사태 이후에 진짜 깜놀해서 돈을 마구마구 시장에 풀고 있다는 건데, 이렇다 보니까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3월 FOMC에서 과연 연준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CME 페드워치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0.25%포인트 베이비 스텝 인상 가능성이 62%, 금리 동결 가능성이 38% 수준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살짝 금리를 올리면서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모습을 조금 더 확인시켜 줄지, 아니면 아싸리 동결 조치를 내리면서 금융 시스템 위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할지 여러모로 궁금하기도 하고 더 기대되기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우려됐던 악재의 한 가지는 표면적으로는 해소된 모습입니다. 유동성 위기에 빠진 크레딧 스위스는 결국 스위스 최대 은행인 UBS가 30억 스위스 프랑, 우리 돈으로 4조 2천억 원에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주당 인수 가격으로 환산을 하면 0.75 스위스 프랑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서 크레딧 스위스의 모든 주주는 22.48주당 UBS 한 주를 받게 됩니다. 재무보고서에서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됐다라는 발표와 함께 뱅크런이 발생한 지 닷새 만에 주인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번 크레딧 스위스 인수 과정을 단순화시켜서 표현하면 거의 스위스 정부가 UBS를 압박한 결과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스위스 정부, 스위스 중앙은행, 금융감독청이 모두 나서면서 스위스 경제와 은행 시스템의 안정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UBS를 압박했고, UBS의 인수가 현실적으로 가장 안전빵인 것으로 해석이 되면서 정부가 나서서 인수 브로커 역할을 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스위스 중앙은행은 이번 인수를 위해서 최대 1,000억 스위스 프랑 규모의 유동성 지원에 나서기로 했고, 재무부 역시 특정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효력이 생기는 일종의 보험 성격으로 90억 스위스 프랑 규모의 보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글로벌 금융 허브로서 스위스라는 국가의 먹칠이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애진간하게 애를 참 많이도 썼다라는 점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은 당장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량 변화만 보더라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1월 기준으로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액은 8,594억 달러, 1,122조 원 수준으로 지난해 12월 대비 77억 달러가 줄어서 6개월 연속 감소세를 확인했습니다. 이건 14년 최저 수준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 전문가들은 연준의 고강도 긴축으로 채권 가격이 하락하며 중국은 미국 국채를 팔고 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난달 기준 중국의 금 보유량은 1월 대비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같은 미국 국채 매도 현상은 중국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점도 함께 확인되고 있습니다. 1월 기준으로 외국의 미국 국채 보유 총액은 7조 4천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경쟁국은 물론 그동안 안전자산으로서 미국 국채를 보유해왔던 기타 다른 나라들도 미국 채권 비중을 줄이고 있다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건데, 결국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라면 미국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글로벌 공조가 벌어지는 상황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과 역행하는 상황에 해당하고, 오히려 달러 패권이 균열되고 있는 상황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일관성 있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게 좀 더 현실적인 분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이제 안심 단계로 접어든 것은 물론 아닙니다. 실리콘밸리뱅크 파산 사태의 불똥이 아직 어디로 또 어떻게 더 튈지 예측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다음 타자로 거론되고 있는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위기 상황이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증시 전반이 반등하는 상황에서도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의 경우에는 신용등급 강등 소식이 더해지면서 주가는 무려 47%가 더 빠졌습니다. 이러다 정말 큰일 한번 더 겪게 되는 건 아닌지 이래저래 지켜보는 사람 긴장하게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 은행과 관련해서 구원투수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곳은 단연 JP모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이 논의를 주도하면서 은행 시스템의 신뢰를 불어넣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미 앞서 JP모건의 주도로 월가의 11개 주요 대형 은행들이 퍼스트 리퍼블릭에 300억 달러를 예치하면서 유동성 공급에 나선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런 응급 조치에도 주가 폭락은 이어지고 있고 자칫 시스템 전반의 뇌관으로 번질 수도 있는 만큼 민간 영역에서 나름의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월가 대형은행들이 300억 달러 규모의 긴급 유동성 수혈을 하긴 했지만 SVB 붕괴 이후에 이 은행에서 발생한 뱅크런의 규모가 이걸 훨씬 뛰어넘는 700억 달러 수준입니다. 우리 돈으로 91조 원 넘는 돈이 또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이 총 예금액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돈이 순식간에 빠져나갔던 겁니다. 정부가 안심 멘트를 날려주고 민간 기업들이 모여서 돈을 때려받고 있는데도 예금자들의 불안감을 전혀 잠재우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특히 지금 간단치가 않은 게 퍼스트 리퍼블릭의 잠재적인 인수자로 꼽혔던 한 대형은행이 정밀 실사를 벌인 이후에 아예 인수를 포기했다라는 소식이 더해졌기 때문인데, 이런 걸 보면 이 은행도 속을 까보면 지금 엉망진창이라는 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은 11개 은행들이 때려 넣은 300억 달러 전부나 일부를 아예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안, 또 매각하는 방안, 이런 것들에 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제이미 다이먼의 경우에는 월가 대형은행 CEO들 가운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인물이기도 한데, 과연 그가 겪은 경험칙과 교훈들이 이번 사태를 핸들링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약발이 먹힐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맥스는 비트코인과 관련해 올해 3가지 시나리오가 존재한다라며 나름의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연준이 하반기까지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거나 동결 또는 연말에 아예 인하에 나설 경우에 위험자산 시장의 회복을 견인할 수 있고 암호화폐 시장도 활기를 찾을 수가 있다. 두 번째로는 연준이 올해 내내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인데, 이럴 경우에 암호화폐를 포함한 대부분의 자산 시장은 침체를 피하지 못할 것이다. 비트코인은 5,000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지만 최근에 미국 인플레이션 감소와 중국의 국제무역 재개 등의 상황을 고려하면 이럴 가능성은 낮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업계의 지속적인 기술 발전으로 실용적인 사용 사례가 증가한다면 비트코인 가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국제적 규제 프레임워크가 구축된다라면 업계는 지금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원론적이긴 한데 나름 라운드업 용도로는 정리를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 출신의 매크로 투자자 라울 팔은 비트코인이 1년 안에 5만 달러를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늘날 다수의 은행들이 유동성 위기를 맞아서 파산으로 이어지며 금융위기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고, 이건 비트코인이 메인스트림에 합류할 수 있는 잠재적인 기회다. 나아가서 비트코인 하락을 예측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포지션으로 인한 숏스퀴즈가 발생하면 비트코인은 5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 분석 플랫폼 센티멘트도 재미있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번 비트코인 랠리가 고래가 아닌 개미가 주도한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센티멘트는 현재로서는 대규모 고래 매도세가 보이지 않는다. 10개에서 10,000개 BTC 보유 고래 주소는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 상승세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고래들의 매수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진단해냈습니다. 또 최근에 USDC 디패깅과 규제 당국의 BUSD 단속으로 1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 스테이블 코인 보유 주소가 소폭 감소했는데 눈에 띄는 감소세는 아니다. 스테이블 코인에서 달러로 이 대규모 환매는 암호화폐 시장 구매력을 약화시킨다. 지금까지는 현물 거래소 개인 투자자들이 랠리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금리 동결을 고려하긴 했었는데 금리 인상 기조 이어가기로 했다. 그리고 연내 금리 인하 없다. 이번 연준의 FOMC 회의 결과는 간단히 요약하면 이 정도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0.25%포인트 베이비 스텝 인상은 시장이 예상했던 부분이라서 그냥 그렇지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었고, 그래서 이런 숫자가 나온 직후에 시장은 반등 양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롬 파월 의장의 회견이 시작되고 이런저런 매파적인 멘트들이 더해지면서 분위기는 급반전됐습니다. 파월 의장은 기준금리 일시 중단 방안을 고려하기도 했지만 최근에 강력한 인플레이션, 노동시장의 과열 등 최근의 지표, 이 정책 신뢰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판단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내 금리 인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쐐기를 박으며 시장에서 기대했던 정책 전환, 이 피벗에 대한 기대감도 일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의 기준금리는 기존의 4.5에서 4.75%에서 4.75에서 5%로 인상이 됐습니다. 이번에 연준이 여차하면 금리를 동결하고 아예 아싸리 금리 인하까지 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월가에서 나왔던 것은 단연 은행 위기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SVB 파산 사태로 은행 줄파산 위기가 고조됐고 이게 자칫 미국발 금융위기로 번질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연준으로서도 마냥 금리 인상만은 고집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더해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SVB 파산이 연준의 고강도 금리 인상의 여파라는 점에서 이런 전망에 더 무게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은 모든 예금자들의 저축은 안전하다, 우리의 은행 시스템은 탄탄한 자본과 유동성을 가지고 있다, SVB 파산은 예외적 사례이고 미국 은행 시스템 전반에 걸친 리스크는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 연준의 결정은 그 자체만으로도 관심사이지만 사실 더 주목받고 있는 것은 앞으로 금리의 방향성을 담고 있는 점도표였습니다. 이번에 새로 공개된 FOMC 위원들의 기준금리 전망 수준을 보여주는 점도표를 보면 이제 금리 인상은 한 번 정도 추가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최종 금리를 5.1%로 유지한 건데 지금 5%의 금리 상단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0.25%포인트 인상을 단행해서 최종 기준금리 범위를 5에서 5.25%로 올리게 되면 기준금리 중간값은 5.1%에 맞춰지게 됩니다. 내년 금리는 4.1%에서 4.3%로 높아졌고 2025년의 경우에는 기존 3.1%로 유지가 됐습니다. 물론 이런 전망치는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지만 당분간 우리는 고금리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점 다시금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런 금리 상황은 비트코인에 있어서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무엇보다 2024년에는 비트코인 반감기가 예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은 반감기 전후로 본격적인 랠리를 벌이고 이듬해 하반기에 새로운 고점을 만들었기 때문에 2024년부터 비트코인 반감기를 전후한 시점에서 금리 인하가 단행되고 이를 통해 비트코인의 힘이 더해지는 상황은 2025년 11월을 전후한 시점에서 기대되고 있는 새로운 고점에 대한 기대감을 더 자극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건 역사가 반복된다라는 전제가 이번에도 다시 적용됐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만 지금까지 3번에 걸쳐서 반복됐다라는 점에서 이런 상황적 기대감이 자리하는 건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시장이 연준의 표면적인 발표와 반대로 움직이는 데는 몇 가지 분명한 포인트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점도표인데 금리 상단이 5.25%로 맞춰진 것이 공개가 되면서 현재 수준에서 한 번 더 0.25%포인트 인상을 하면 금리 인상이 종료되겠구나. 그렇게 연준의 금리 인상 캠페인도 이제 끝물,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이구나. 이런 부분들이 투심을 자극했습니다. 또 하나는 FOMC 성명서 내용인데 연준은 앞으로 정보를 더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통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면서도 그동안 성명서에 담겨 있었던 지속적인 금리 인상, 이 문구를 아예 지워버렸습니다. 이래보나 저래보나 이번 사이클에서 연준의 금리 인상은 이제 거진 마무리 국면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기에 충분한 부분이고 이런 걸 보면 시장이 일제히 반등한 것도 이상하지는 않은 상황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시장을 자극한 인물이 한 명 더 있는데 바로 제닛 옐런 재무장관입니다. 이 양반은 하루 전에는 은행들의 모든 예금을 일괄적으로 보장하는 포괄보험을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은행 시스템을 안정화하고 대중의 신뢰를 개선하는 데 주력하고 있지만 보증한도 25만 달러를 넘긴 예금까지 보증을 해주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시장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뒤에는 필요하다라면 긴급 조치를 다시 할 수 있다. 우리가 취한 조치는 미국인들의 예금이 안전하다라는 것을 보장한다. 이렇게 말을 바꾸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게 또 시장을 위쪽으로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양반도 요즘 사는 게 힘든 건지 말이 왜 이렇게 오락가락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장에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렇게 예금 보호를 강조하는 것은 추가적인 뱅크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 차원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상황 자체가 그렇게 녹록해 보이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무디스가 나름의 전망을 제시했는데 최근 실리콘밸리뱅크 등 몇몇 은행에서 시작된 리스크가 금융권을 넘어서 다른 경제 부문들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해지는 내용입니다. 무디스는 미국 금융당국이 은행권 안팎에 대한 장기적이고 심각한 영향 없이 현재 혼란을 억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금융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먼저 시장 참가자들 사이에서 리스크 회피 심리가 커지면서 은행들이 신용 제공을 줄이는 상황인데 이 시나리오는 가장 직접적이고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고 리스크가 구체화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무디스는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위험에 처한 은행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노출된 민간 기업과 공공단체들로 위기가 전염되는 경우로 이런 은행들과 예금 또는 대출 거래를 해왔거나 채권 또는 주식을 보유한 기업들로 그 리스크가 전염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정책 결정권자들의 실수로 은행의 문제가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 무디스는 당국이 인플레이션에만 초점을 맞추느라 빠르게 진화하는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앞으로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먼저 익명의 분석가 스탁머니 리잘드는 지금은 불투랩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양반은 비트코인이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26,200달러에서 27,000달러 사이에서 조정을 받을 것이라고 앞서서 전망하기도 했었는데 이걸 한번 하고 3만 달러로 나아갈 것이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반데포페의 경우에는 비슷한 입장인데 나는 여전히 25,000달러까지 한번 하락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물론 우리는 28,700달러까지 일시적으로 바라봤고 잠재적으로는 26,200달러까지 조정이 가능하다. 그러고 나서 4만 달러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트레이딩은 블랙이나 화이트가 아니다. 때로는 회색일 때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지금의 상황이 꽤 모호하다라는 점, 하지만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다라는 점, 이런 점들을 강조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시세의 방향성을 놓고 우려점이 자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비트코인은 올해 들어서 이미 70% 이상 반등을 해준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비트코인 매거진은 미국 백악관은 말 그대로 비트코인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비트코인은 올해 들어서 72%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그들에게 화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위트 있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